비상시국에서의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6일 대통령 체포에 격분한 시민 중 한 명은 분신 자살을 시도했고, 2025년 1월 19일 대통령 구속이 결정되자 분노한 시민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해 기물을 파손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런 사실이 있었죠. 자살은 좋은 일이 아니죠. 아무리 분노했다 하더라도 자살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아무리 죽고 싶다고 하더라도 분노로 인해서. 법원을 습격했다, 기물을 파손했다. 평상시라면 불법 행위가 틀림없고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시민들 행위는 어떤가요? 저번에 얘기했죠. 지금 국회 쿠데타가 진행 중이라고. 그러니까 반란이 진행 중인 상황이죠. 반란에 저항하는 행위이죠. 그래요. 단순히 범죄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 시점은 공화국에 대한 반란이 진행 중인 비상시국이다. 앞에 설명했죠. 반란은 계속 진행되어 왔죠. 수년간. 탄핵 소추 의결로, 탄핵 남발로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가 있었죠. 지속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비상계엄 선포한 이후에 그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래요. 실패했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도 탄핵소추 의결이 되고, 그래요. 경찰까지 동원돼서 시가전을 일으키면서 대통령이 체포되는 일이 있었죠. 보겠습니다. 비상시국이에요. 지금은 동시에 공산주의 혁명이 진행 중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래요. 좌파 세력이 일으켜서 그러하다는 거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쿠데타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국회 쿠데타는 사변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실상 사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느 국가에서 최고 정치 지도자가 공적 목적으로 전쟁이나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여 수사를 한단 말인가. 그렇죠.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혹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공적 목적으로. 사적 목적이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대체로 공적 목적으로 일으키죠. 일으켰다고 해서 사법 처리하는 경우가 있냐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없겠죠. 전혀 없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요. 비판을 할 수 있겠죠. 뭐, 합법적이냐 위법적이냐 따져볼 수가 있을 것이고,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그 목적과 연관된 거죠. 따져볼 수 있을 것이고,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그런 부분도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정상적인 국면에서는 사법 처리가 되지 않죠. 보통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켰다 해서 지금 전쟁하고 있죠. 바로 사법 처리하지 않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맞서면서 또 전쟁을 하고 있죠. 전쟁을 결정했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 해서 책임을 묻지 않잖아요. 이스라엘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하는 과정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또 그래요. 상대방 대항하는 이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민간인도 많이 죽죠. 그 죄를 따지지 않잖아요.
계엄 선포도 마찬가지죠. 공적 목적으로 그래요. 발동된 이상 사법 처리하지 않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마치 한국에서는 지금 사법 처리하는 게 정상적인 것처럼 매겨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계엄 선포는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대통령 권한이 맞아요.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 어땠나요?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자마자 바로 수사가 개시됐죠. 원래 한국에서도 수사를 할 수 없게끔 여러 조치가 취해져 있죠. 수사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제 법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내란죄라면서.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더구나 그러한 일을 빌미로 시간을 일으키며 대통령을 체포하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수사를 하는 경우도 매우 예외적인데 체포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겠죠. 둘 다 찾아보기 힘들 수 있어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전쟁이나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정치적 행위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한인 이상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매우 어렵다.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목적도 얘기했잖아요. 옳고 그름 따지기가 매우 어렵죠. 부정선거가 의심된다. 선관위 한번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비상계엄밖에 없다. 국회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탄핵 남발로 저지해야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 그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 따지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한 이유로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순간 국민들은 분열되며 서로 간의 투쟁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간에 이런 큰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하지 않아요. 사법 처리를 한다는 말은 뭔가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 정치적 행위는 또 어떤가요? 일반 범죄하고 다르죠. 살인, 사회 구성원을 죽였어요. 또 강도질, 사기 이런 것은 범죄임이 명확하고 처리하기가 쉽지만 이런 큰 정치적 행위 이거는 어떤가요? 딱 부러지게 범죄다 아니다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사법 처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법 처리를 하려고 하는 순간 국민들은 분열된다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거고 그러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역사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사법적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사법 처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비상시국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지금 비상시국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비상시국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죠. 반란 중에는 대통령을 수사하고 체포하는 일이 가능하다. 그렇죠. 왕국에서도 어떤가요? 반란이 일어나면 왕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사형시키기도 하잖아요. 반란이 아니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반란 중이겠죠. 공화국에 대한 반란이라 했죠. 하지만 현 시점 한국에서의 비상시국의 성격은 공화국에 대한 반란은 확실하고 공산주의 혁명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앞에서 얘기했죠. 공화국에 대한 반란은 확실하죠. 특정 개인과 특정 집단을 위해서 공권력이 동원되고 있죠.
그래요. 공산주의 혁명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왜? 좌익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좌파 인사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이러한 경우에 공화국에 대한 반란을 막기 위한 저항 행위는 어떠한 행위건 정당화된다. 그렇죠. 좌파 인사들에 의한 반란을 막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권력 그래 반란을 통해서 권력 찬탈하려는 행위를 막아야 되겠죠. 정당화된다. 살인 방화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저항을 벌이는 과정에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지금 비상지역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비상지국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전쟁이 발발했다고 가정하자 적을 사살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죽였다고 하여 군인이나 군대를 처벌할 수 있는가? 실수는 덮고 공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공화국에 대한 반란에 정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기본을 파손하는 행위 정도는 영웅적 행위는 될 수 있어도 불법적 행위는 되지 않는다. 반란에 지금 저항하는 시민들이 격분한 나머지 법원의 기문을 파손했죠.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저항 행위 자체가 어떤가요? 바른 행위이고 영웅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법적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처벌될 수도 있다. 지금은 어떤가요? 사실은 국민들 사이에서 보면 반란 세력과 저항 세력이 팽팽한 국면이죠. 하지만 어떤가요? 사법 기관에는 좌파 인사들이 더 우수한 것으로 보이죠. 수사기관이건 그리고 기소기관이건 재판을 하는 법원이건 그럴 수 있어요. 국민들 전체로 보면 팽팽하더라도 특정 기관에는 좌파 인사들이 많을 수도 있죠.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종사하는 이들은 알겠죠. 어느 정도 알겠지만 일반인 거기 종사하지 않는 이들은 알기 어렵죠. 뭐 그렇다 해서 뭐 전부 좌파 인사들은 아니겠죠. 저항적 행위가 공식적으로 영웅적 행위가 되는 경우는 국회 쿠데타에 저항하는 세력이 승리하는 경우이다. 그래요. 승리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패배하면 좌파 인사들이 지배되는 좌파 국가에서는 공식적으로 영웅적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겠죠. 패배할 경우에는 반란에 대한 저항은 불법 행위로 처벌받겠지만 역사적으로는 영웅적 행위로 평가받을 것이다. 그렇죠. 좌파 국가는 그 결국 세탁을 멸망하잖아요. 실패가 확정되어 있으니까 원리상도 그렇죠. 그래요. 현 시점은 식민지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기에 그러하다. 한국은 일제 식민지 시절이 있었죠.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 이제 그래요. 한국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가요? 여러 가지 행위가 있을 수 있죠. 살인도 있을 수 있고 방화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행위들을 어떻게 보나요? 영웅적 행위로 보는 거죠. 그 길이기도 하죠. 하다못해 북한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이들도 그래요. 존경받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그건 잘못됐지만 그래요. 왜 식민지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 얘기하나요? 식민지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죠. 생산과 소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선시대보다 더 살기 좋았다는 말도 있죠.
시대에는 신분이 있는 사회였고 수탈도 심했잖아요. 그래서 폭동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래요. 동학 농민운동이 있죠. 그래요. 근데 일제에서는 어떤가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조선시대처럼 폭동이 일어났던 경우는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던 경우는 없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가요?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면 굉장히 살기 어렵죠. 최근에 사회주의 정책을 제도를 채택한 베네수엘라를 보면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고 탈출하고 그러죠.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반란을 통해서 자판사들이 권력을 잡으려는 지금의 국면은. 그래서 어떠한 행위건 저항 행위는 영웅적 행위라는 거예요. 군대나 경찰 조직이 모두 좌파 인사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군인이나 경찰이 모두 좌파 인사는 아닐 것이며 군대나 경찰 조직이 모두 좌파 인사라고 하더라도 상관없다. 한국은 우파 인사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파 국가들이 연합으로 세워진 나라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지금 군대와 경찰 조직은 어떤가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인사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겁먹어야 되나? 겁먹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선 군인이나 경찰이 모두 좌파 인사는 아닐 가능성이 크죠. 그렇겠죠. 우파 인사도 있고 우파 인사도 많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그런 조직들이 모두 좌파 인사를 하고 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한국은 우파 인사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파 국가들이 연합으로 세워진 나라이다. 이게 사실이죠. 그래서 한국은 좌파 국가에 맞서는 천병 국가이다. 천병 국가니까 6.25 때 수많은 우파 국가들이 참전해서 한국을 도왔을 거 아니에요. 천병 국가도 아닌데 왜 그렇게 수많은 국가들이 참전해요? 좌파 인사들이 반란으로 우파 인사들이 섬멸되면 한국이 좌파 국가가 되는 일을 우파 국가들은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요. 미국은 어떤가요? 한국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세우고 유지하는데 그 흔적이 뭔가요? 미군이잖아요. 다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게 우파 국가를 세워놨는데 좌파 국가가 되는 것을 방치할 것인가? 반란으로 권력을 잡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구나 한국에는 군대나 경찰 조직보다 더 막강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죠. 미군이 있다는 거예요. 군대나 경찰이 막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서워 보이지만 설사 군대나 경찰이 군대나 경찰 조직의 구성원들이 모두 좌파 조직이라 해도 미군이 있다는 거예요. 우파국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저항행위가 불법 행위인 경우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말하지만 이거로쓰니는 영웅적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다. 겁먹을 필요 없다. 최후의 순간에는 개입한다. 역사적으로도 개입했잖아요. 한국을 세우는데도 개입을 했고 좌파 국가로 전락할 위험이 있었죠. 6.25 전쟁 때 개입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역사를 잘 모르는 이들은 잘 모르지만 아는 이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승리가 중요하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영웅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불법적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일단 승리하자. 그게 중요하죠. 어떤 너무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 또 그렇게 승리해야지 후유증이 적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지지를 받아야 한다. 정당 간 지지율에서는 우파의 중심 정당이 좌파의 중심 정당을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팽팽한 국면이다. 그래요. 역전이 됐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만 해도 우파 정당이 좌파 정당의 지지율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역전이 됐어요. 어떤 인사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파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참여한다. 과포집되었다.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에요. 왜 그런가요? 지금은 극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좌파 인사나 우파 인사나. 좌파 인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과포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상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최소 대통령과 우파 정당의 지지율이 50%를 뚫어야 지지율의 벽을 완전히 뚫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팽팽하다. 우선 지지율의 벽을 뚫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율의 벽을 뚫어야 우파 국가가 개입할 명분도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요. 그래요. 아무리 영웅적 또 그런 면도 있고 또 아무리 영웅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데서 불법적 행위를 불법적으로 정당 행위를 벌이면 당장 정당성을 얻기 어렵죠. 또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선 지지율의 벽을 뚫자. 자제해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지율의 벽을 완전히 뚫었음에도 반란 세력이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무장을 갖춘 뒤 선멸에 나서자. 그래요. 분노를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 싶은 이가 있을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러한 이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지 말고 반란의 중심 역할을 한 사람의 목숨을 끊고 감방에 가라.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 자기 목숨을 끊을 정도로 분노하고 생명을 끊을 정도의 결심을 했다면 그대의 목숨을 끊지 말고 죽어 마땅한 반란의 중심 역할을 한 사람의 목숨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란에 저항하는 세력은 그대를 영웅으로 여길 것이며 순위할 경우 그대는 감방에서 풀려나고 그대는 공식적으로 영웅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게 바람직한 대처법이죠.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장애가 되더라도 장애가 꼭 된다는 보장도 없죠. 영웅적 행위는 영웅적 행위니까 공화국에 대한 반란에 저항하는 행위는 영웅적 행위죠. 그래요. 북한을 세우기 위해서 일본에 저항한 행위도 한국에선 영웅적 행위로 칭송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요. 홍범도 같은 사람도 칭송받잖아요. 그래요. 공화국에 대한 좌파 인사들이 공화국에 대한 반란 행위에 저항하는 행위는 명백히 영웅적 행위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